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덜 먹었나 봐요. 많이 더웠죠? 이렇게 더워서 어제 비가 오면 더위가 한풀 꺾이나 했었는데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네, 어제 저도 자기 전에 에어컨 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경상도와 전라도 또 일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 비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어서 교통 안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오늘 어제보다 기온은 살짝 떨어지겠지만 후텁지근함은 여전하겠고요. 또 현재 경북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종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출발을 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로 한번 풀어보는 오늘 목요일입니다. 먼저 한 인물이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오늘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부의심의위원회 구체적으로 좀 뭔지부터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요청한 것은 수사심의위원회예요. 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인지를 먼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들어가는 거고요. 네. 부의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 재판하고 비슷한데 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네. 이 검찰 쪽과 이 변호인단 쪽에 자료를 한 30쪽 분량씩으로 제안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네. 자료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간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고가 출석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네. 지금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죠. 네. 아직 재판으로 기소된 게 아니니까 오늘 이 위원회가 열려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제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일반 시민들이 네. 좀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청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일반 시민을 뽑는 거예요. 예. 택시 기사분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시민들의 의견으로 이걸 한번 다퉈보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배심원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있어요. 아, 이게 있어요? 2018년에 문무일 총장 시절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네. 검찰만 기소 여부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권고기 때문에 예. 검찰은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진 않습니다.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오늘쯤 결정이 알려질 수 납니다. 있겠네요. 네네. 그죠? 그러고 네. 나면 다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네. 날짜를 잡을 텐데 이 해당 관할 검찰청에 한 150명 이상 250명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는 뭐 법학자 네. 또는 뭐 언론인 또는 이제 변호사 이런 이제 그 안에서 네.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작위의 시민들이 부의를 결정하고 그 다음은 이제 검찰 외에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네. 한번 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외에 저희가 뉴스를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입니다. 자, 5위는요, 때이른 폭염, 우리 가족의 안전은입니다. 예, 더워요. 굉장히 덥죠. 서울만 네. 해도 이번 주에 계속 30도 웃돌고 어제는 비가 와서 좀 괜찮나 했더니 비가 오니까 또 후텁지근하고
지난주 한 주를 딱 제가 세 글자로 모아보면 네. 뜨거. 너무 더워가지고 빨래가 막 버쩍버쩍 마를 정도고요. 저녁에 한 8시 돼도 더운 바람이 이렇게 창문으로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난 한 주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비닐하우스 동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이 마스크라고 쓰니까 이 안에 비닐하우스 있는 것처럼 숨이 텁텁하고. 근데 이걸 하고 공부를 할 아이들 생각하면요. 그냥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날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지금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어렵습니다. 네. 더운 나라에도 뭐 창고를 하는 나라들이 네. 있고요. 뭐 남미는 겨울로 들어가지만 예. 이제 남미가 지금 굉장히 창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도 이 정도면 이제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요. 계속 지금 감염되고 있거든요. 네. 종식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 코로나로 위험을 겪은 대구 여기 대구가 워낙에 더워서 그 아프리카 더위다 이래서 데프리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대구 상황 한번 볼까요? 어르신들이 몰렸던 무더위 쉼터는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대신 공원 그늘을 찾아 띄엄띄엄 앉아 더위를 식힙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대구시의 폭염 대책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실내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장, 쿨링 포구는 운영하지 않는 대신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실외 쉼터를 마련합니다. 또 취약계층에게는 선풍기 등을 지원하고 남녀 구분 없이 양산 쓰기 운동도 벌입니다. 예, 코로나가 폭염 대책도 바꿔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양산 쓰기 운동 같은 경우는 양산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한 1m 이상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아. 자외선도 네, 네. 막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래서 예.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네, 네. 그래,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 등 이 무더위가 몰려가는 쉼터들이 있어요. 네. 82% 정도가 휴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양산 쓰기 운동이 네네.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양산 쓰기가 네. 두 가지죠. 하나는 더위를 막고 음. 일단 뭐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거리두기 효과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화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1m 안 되지 않나? 예. 두 사람이 양산 쓰고 있으면 예. 1m 이상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저렇게 뭐 양산 쓰고 있어도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양산이 기본적으로 햇빛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리두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자들이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겠지만 이제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다 이제 우산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궁전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원래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들이 양산 쓰는 거는 자외선도 보호하고 거리두기도 확보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양산 하나 남는 거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화면 보다 보니까요. 의료진들이 정말 이 더위에 방호복 입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유.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네. 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선별 같아요. 진료소에서 네. 세 분이 쓰러졌습니다. 네. 더위로. 아이고. 예. 네. 이렇게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 지침 바꿔서 네. 선별 진료소에 에어컨 등 냉방 기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이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 아파트의 그 경비 초소 이런 데 맞아요. 굉장히 덥거든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예, 이런 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덥다 이러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죠. 뭐, 그 워터파크. 물놀이 하는 워터파크. 네, 워터파크. 네. 자, 그곳 풍경은 지금 어떨까요? 수도권의 대형 물놀이장. 예년 같으면 몇 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탈 수 있었던 놀이기구는 아예 운영을 멈췄고 휴식용 야외 의자도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입장 전에 체온을 재고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또 있다 보면은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좀 더 위험하겠죠. 더위 속에 갈 곳이 줄어든 가족 단위 시민들은 도심 공원에 있는 분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 오픈된데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와 더위를 동시에 피해야 하는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여름 풍경이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벌써 지금 뭐 워터파크 같은 데 뭐 바글바글 해야 되고요. 사실 예매도 안 될 정도로 되게 바쁠 시즌인데 조금 안타깝긴 한데 대신에
무료인 이 분수대가 잘 되니까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분수대에서 많이 놀곤 했었는데 사실 이게 대장균 문제만 조금 해결이 되면 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긴 한데 이게 또 한면 워터파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분수대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이게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분수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면 분수대 수질 개선 또 생각을 해주세요. 네네. 그 문제도 항상 나오니까요. 근데 저희가 물놀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물놀이를 한다 그래서 뭐 네. 물로 감염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네. 저도 이제 걱정은 됐어요. 수영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네. 물을 매개로 전파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데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가 위험하냐면 매점이 위험합니다. 매점. 네네. 아이스크림도 사 먹죠. 뭐 우동도 사 먹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면 거기서 감염되지. 물속에서 논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항상 밀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수영장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해라 이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사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 착용이 수영장이나 이 해수욕장에서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이게 마스크 쓰고 보내드려서 졌잖아요. 네.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렇지, 그렇지.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젖은 마스크는 물에서 나와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네. 물 안에서야 어차피 숨을 참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물놀이 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옷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옷 젖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게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게 사실은 물에 젖으면은 이게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도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해외 토픽에 그거 나왔어요. 해외에 있는 누드비치. 다 벗고 들어오셔도 좋은데 마스크는 착용하세요. 그것 좀 웃기겠는데요? 상상. 그리고 지금 해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영복을 입잖아요. 요 마스크 주위로 타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세요.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우리 마스크 얘기했는데 이 마스크가 또 그렇게 풍기해요. 보실까요? 여름용 침방울 차단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재개된 오늘. 판매 시각인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는 다운됐고 20여 분 만에 마스크 품절 공지가 떴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아우성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버 다운돼서 사실 구경도 못했고 주문 버튼도 눌러본 적이 없어요. 날씨는 더워지고 빨리 비물 마스크를 누구나 쉽게 좀 살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판매 사이트 외에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도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지금 거의 뭐 대란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네. 저도 구경 저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볼 때 이게 똑같이 생겼구나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비말이라는 게 폐에서 올라오는 침방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따로 이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온라인에서만 지금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달라 그러시는데 저도 못 사요. 어떻게 사야 될지. 아니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구경을 했는데. 구경을 하셨어요? 그 나온다고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앵커분이 2개 샘플을 구해와서 방송에서 쓰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구경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500원이잖아요. 3배 이상 웃돈으로도 거래가 된다고 해요. 1,100원이면 공적 마스크 가격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업체들이 한 1, 2주 정도 우리 마스크 대란도 그 정도 같지 않습니까? 약국 앞에 줄 서던 기억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곧 보급은 될 것 같습니다. 20일부터는 뭐 약국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온라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 인터넷 쇼핑몰 웰땡땡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금방 우리 최영일 우리 시사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3월에 생각하면요. 한 2주 정도는 걸렸는데요. 기존에는 좀 힘들더라도 그걸 쓰신 다음에 구입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은데요. 20일부터는 오프라인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생산량을 계속 늘리는데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에도 유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3, 4월 생각해서 한 1주나 2주를 참으면 너무 몰리면 또 그것도 사실은 사지를 못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나오면 뭐든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더위가 일찍 시작하면서 장마가 또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중국은 뭐 계림성 다 물에 잠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번 장마 너무 빨라서 놀라기도 했지만 또 우리 장마 시작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늦은 차단기. 굉장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개인주택 사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늦은 차단기 잘 살펴보셔야 혹시 모를 화재나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오늘 두꺼비집 열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살, 7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목포 쪽에서도 이 고등학생들 집단 배탈 설사가 나고 한번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덥고 습한 날씨다 보니까 식중독균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음식 섭취전 손은 씻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유통기간 꼭 확인하셔갖고 혹시 상할 음식은요 먹는 것보다는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네. 코로나에, 더위에, 장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4위 보겠습니다. 4위는요. 학대에 도망친 아이입니다. 한 여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은 아이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성은 아이를 달래며 약을 발라줍니다.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학대를 피해 집을 빠져나와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고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흡투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이 멍투성이었고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애가 뭐 돌돌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짖었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은 식별을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의붓 아빠와 친엄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붓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말 안 한다고. 부는 수사했고 모는 지병이 있고 가난아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조사 예정. 아이는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안쓰러운 사건이에요. 가장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그리고 가장 평화로워야 될 집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는 아이가 가방에 갇힌 채로 숨진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29일에 잠옷 차림의 9살 소녀가 길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 봤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살펴보니까 얼굴에는 크게 멍이 들어 있었고요. 아까 나왔지만 왜 손을 불에 지집니까? 혹시 화상으로 지문이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것이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네, 뭐 앞서도 나왔지만 가해자가 계부였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재결합을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친모와 그리고 이제 의붓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주로 폭행은 상습적으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의붓 아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안타까운 게요. 한참 요 나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웃음소리도 가장 많을 때거든요. 근데 손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손 찢은 이유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 친모도 가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친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혹시 집을 나가면 돌아오지 마라. 신원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지금 좀 힘을 싣고 있어요. 근데 또 가슴 아픈 게 집에 보통 하면은 아이들이 장난감이 많고 전 때도 사실 뭐 장난감 갖고 놀랐는데 집에 장난감이 아니라 막 이상한 파이프 같은 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뭐 이 방송에서 말로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몇몇 도구들이 발견됐는데 이게 폭행에 사용된 것 같다라고 하니 폭행의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손찌검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폭행이 지속됐다는 건데 그동안 주변에서는 눈치를 못 챘나요? 그러니까 이 창녕에서 발견됐잖아요. 지난 1일에 창녕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학교를 뭐 이 등하교하면 동네 주민들이 볼 텐데 네. 그럼 이상하다는 걸 좀 감지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갔잖아요. 네. 집안에만 갇혀 있다시피 했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이 네. 가정 방문을 요청을 했는데 네네. 그것마저 거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다 아이들을 확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번 좀 제가 찾아뵙고 아이도 좀 상태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잖아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를 네. 하고 계신데 네. 3번을 거절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100일 된 갓난아이가 있는데 감염 위험이 있으니 오지 마세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친모가 조현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형이 좀 감염되고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 이유로 감염이 됐는데 자 우선 먼저 친모가 학대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수사 결과 밝혀져야 되고요. 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정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아동 학대나 좀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잘 인정 안 해줍니다. 조현병이 어떤 병이죠? 조현병 뭐 우리가 사건 사고 통해 가지고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 행동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혼란 자체를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이게 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병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뇌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의 상태가 뭐 조현병이라고 무조건 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 조현병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상생활을 좀 살펴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조현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무 보호자입니다. 이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럼 이 학대받은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시설로 가요. 저 아동보호시설이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애들을 시설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학대를 했을 때에도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0.3%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의무화하는 법안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그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더 안타깝고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이가 또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 아이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아이가 큰아빠, 큰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친척집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친척집이 아니고 이미 아동보호시설로 갔다가 다른 위탁 가정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거기는 혈육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의 엄마, 아빠를 큰아빠, 큰엄마라고 불렀는데 차라리 지금 이 집보다 그 집에서 있었던 시절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권이 뭔지 그 아이를 되찾아와서 학대를 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권은 글쎄 친권이 부정되면 안 되긴 하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친권은 뭐냐면 아이의 양육권과 더불어서 아이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라는 의무가 더 강한 건데 지금 친권을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소유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친권하고 보호시설에 간 아이를 찾아와요. 그래놓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제도 개선은 절실해 보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18년에 아동학대 사례를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해자의 76.9%가 부모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76.9%가 부모예요.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의 86%가 가정이고요. 그중에 76.9%가 지금 그 가해자가 부모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부모들이 몇 가지 착각하는 게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모든 생명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부모들이 대부분 훈육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 사이에 이 훈육과 학대 사이에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부모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부모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아주 아픈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좀 더 연장선으로 말한다면요.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예요. 부모가 제공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꼼짝을 못 하는데 중요한 건 금방 얘기했듯이 소유물이 아니라 나와 아내, 그러니까 부부를 닮은 또 다른 인격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나 계약이 늦춰졌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늘어났다면서요. 집에만 있어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중국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이 가십성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늘더라.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부부 다툼도 늘겠습니다만 아동학대가 온라인 수업 시기에 8.3% 늘었다. 거의 10%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등교 수업하고 학대의 상관관계 같은 것도 있나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도 사실 육아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학대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환경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정서적 환기가 필요해요. 또 물리적 환기도 필요한데 그건 사람이 늘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는 건강한 거리를 갖도록 하는 것,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사실 정서적으로 환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등교를 안 하면서 조금 어려워졌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등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출근을 안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또 함께 섞여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 이게 가장 중요한 촉발점이 되면서 아이들의 가정 학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외의 배경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2001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통계가 연간 아동 학대 건수가 쭉 나오는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때 한 10,000건 정도, 연간 10,000건에서 2017년까지 조사가 됐는데 24,000건까지 2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이것은 신고된 숫자예요. 신고되지 않은 숫자를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가 만연해 있는지 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만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제도적인 변화가 그래서 좀 필요할 것 이 같아요. 사건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제 무리를 빚자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죠. 위기 아동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가방 안에서 심정지하게 사망했죠. 그 5월 5일 어린이날 이미 아동학대가 감지가 돼서 그때 조치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경찰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물어봤는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잘해줘요 그랬다는 거죠. 아이의 말 믿지 마라. 부모의 말 믿지 마라. 이걸 전제로 아동학대를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법적으로 민법에 체벌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문제다. 아까 해석 문제 하셨죠. 그렇죠. 기준도 없고 이 규정을 빼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는 공포의 상태에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동학대 줄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모 소양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근데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죽기까지 가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괜찮겠지가 아니라 보는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체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 학대 이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 전문기관의 상담사가 이 아이를 부모와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있어서 권한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다가 실제 아이하고도 충분히 상담할 시간이 있어야 아이가 겁먹지 않고 여기는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편안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이런 시공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법 체계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3위입니다. 3위는요. 회사 돈으로 플렉스 엣지 뭐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맥라렌과 람보르기니처럼 보기 힘든 고가의 슈퍼카가 눈에 띕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슈퍼카를 끌고 클럽을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세청이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13억 원의 슈퍼카 2대를 쇼핑하고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자가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치를 땐 늘 법인카드가 동원됐습니다. 국세청은 자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들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 자금 유출,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재산을 증식해온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를 확인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저 뉴스 보면서 아니 저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 저 클럽 가서 그 전에 뭐야 만수르 세트인가? 세트. 네.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자기 돈 아니고 그냥 막 그쵸. 회사돈 같은 걸로. 하룻밤에 1억짜리.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 8일 월요일이었는데요. 국세청 발표가 아주 크게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예. 반사회적 이 탈세 혐의 예. 네. 24명의 자산가를 세무조사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했죠. 네, 정말 적발 사례들 보니까요. 정말 기막힌 자산가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아이고, 근데 월급 네. 루팡이면 좀 소소해 보여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네. 24명의 평균 자산이 네. 1,500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정말. 그런데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회사에 정만 두고 있는 걸로 자신과 가족들을 막 올려놓고 네. 평균적으로는 21억 원의 급여를 타갑니다. 심지어는 5년 동안 이름만 걸어놓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월급으로 해서 45억 원을 가로챈 사람도 너무하다, 들어있더라고요. 45억이요? 사실은 월급이 45억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저도 네.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위장 계열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주는데 이분들은 이걸 절세라고 생각해요. 탈세고 분명히요. 이거 철저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절세겠어요. 네. 스포츠카로 회사 돈 구입해서 자기들이 개인차로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알짜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사업가 2세예요. 그런데 회사 명의로, 법인 명의로 16억 원으로 슈퍼칸 6대 정도를 구입해서 이게 회사 업무에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레이싱 회사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일반 제조업체나 그런 회사들인데.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이 가족들 자가용으로 자, 부인도 한 대, 네. 자녀도 한 대, 슈퍼카드를 일가족이 몰고 다녔는가 하면 예. 또 27억 원짜리 고급 콘도를 네. 별장처럼 이용하는데 파티도 하고 이걸 왜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냐고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유흥에 쓴 겁니다. 아니 뭐 이 정도로 회사 돈을 개인 자금 쓰듯이 썼으면 비자금 조성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랜차이즈 회사가 이 탈세나 불법을 할 때 또는 이게 가맹점주들은 피눈물을 흘릴 때 네. 종종 나오는 얘기예요. 통행세. 아까 아까 위장 계열사 얘기했는데 기업이 있는데 자 위장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짜로 조작을 한 것도 있고 실제로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워 넣어서 가격을 부풀리기를 해서 거기다 수수료를 떨구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가끔 재벌가 일가나 혹은 이제 이 돈을 많이 버는 프랜차이들이 많이 벌이는 일이거든요. 통행세 조로 비자금을 막대하게 조성했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다면은 치즈를 딱 거기에서만 사야 되고 피클도 거기 것만 써야 되게 그거 안 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거쳐오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래하려면 여기를 거쳐오세요. 맞아요. 여기서 도장 받아서 일로 오세요면 요게 이제 통행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집까지 회사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중에 이제 또 한 사례인데 친환경 소재 제품 회사예요. 여기도 알짜 회사고 돈 많이 번다고 소문 났어요. 그런데 여기 자재가 대학생인데 슈퍼카를 몬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나 봤더니 80억 원짜리 강남에 있는 초호화 주택에 삽니다. 어떻게 생긴지. 아니 근데 이 집이 자신들의 명의가 아니에요. 회사 명의예요. 네. 법인이 이게 저 회사 법인 집 경영자 가족 집도 사줘야 됩니까? 아유. 저도 회사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왜 아파트 거래하고 이럴 때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인이 아파트 사면은 뭐 저저저 이런 얘기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네. 이게 가능한 게 더 웃겨.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자녀의 유학비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회사는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 근로자들은 뭐예요? 정말 박봉의 생활했을 게 뻔한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통행세로 만들어진 돈으로 자, 뭐 80억짜리 주택도 사, 16억 원어치 슈퍼카도 사, 자녀들은 유학을 보내, 그 유학 학비 많이 드는데 그것도 회사 돈으로 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거짓 급여가 유학비로 쓰인 거죠. 월급 받아서 유학 다닌 거예요. 이게 유학 비용을 이렇게 하려면 보통 뜯어낸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일부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통행세가 국내에 정상적인 거래 사이에 위장 계열사나 위장 업체를 만들어서 가로챈 것도 있지만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도 같아요. 예. 그건 또 이제 유학비 그냥 해외로 빼돌려야 되니까 아예 현지 회사를 하나 설립해 두는 게 더 유리했겠죠. 유학 가서 또 돈을 좀 썼겠냐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아마 세무조사가 끝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탈세 기법들이 발표될 것 같아서 이 집만 미리 그랬겠냐고, 이 집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면은요, 해외 법인을 세워서요, 아예. 또 유학이 끝나면요, 그 실패한 사업이라고 접어갖고 아예 마이너스 처리를 해버려요. 거기다가. 난리 났죠. 별짓을 다 하는 이익 쫙 모으면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왜 문제냐면 탈세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불법적인 데다가 이게 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돈이고요. 네. 그리고 가맹점들에게 돌아갈 돈이고 원래 맞아요. 세금으로 원래 돌아가야 될 돈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착복을 한 거잖아요. 돌려놔야죠. 네. 근데 사실 자녀들도 굉장히 문제인 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의 유학자 이렇게 돈이나 차를 줬잖아요. 이걸 SNS에 막 자랑합니다. 슈퍼카부터. 요즘 아이들이 네. 굉장히 윤리의식이 아주 또렷해서 제가 만약 이랬으면 우리 애들이 아버지 그러다 감옥 가세요 이렇게 말렸을 것 같은데 이 부인, 자녀 모두 다 뭘로 결제를 하냐면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네. 그러니까 회사 카드로 월급 받는 것도 지금 엄청난 범죄인데 이걸로 막 긁은 게 명품 백, 유흥비, 아까 말씀하신 만수르 세트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클럽도 가고 슈퍼카도 굴리고 명품 백도 사고 그랬는데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이걸 SNS에 자랑을 해요. 나 지금 불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나 슈퍼카 타고 클럽 갔다 이런 자랑하고 있고 자 오늘 뭐 카드로 뭐 얼마짜리 명품백을 긁었어요 하고 SNS에 이걸 광고를 하고 있었으니 전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광고를 잘해줬어. 그러니까 요번에 잡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랬으니까 증거로 제시됐어요. 그렇죠. 잘했네. 그 부분은 기특하네.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다 감옥 가세요가 아니라 감옥에 아버지 좀 그냥 보내달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라고 막 광고를 했네요. 감각마저 잊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탈세도 아주 그냥 잘했겠는데.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사실 회사로부터 뜯어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탈세, 절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전 기법을 가지고 했을 거로 보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국세청이 어쨌든 100억 원 이상 지금 매출을 낸 자산가 중에 이런 사례가 우선은 24명으로 추려졌는데 더 있으면 더 찾아낸다는 얘기거든요. 세금 탈루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다 추징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무급휴직, 아니 뭐 급여가 절반 이상 깎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정말 온몸에 힘이 화나지, 빠져요. 정말 화나고요. 이게 사실은 정말 기운을 빼는 일이고요. 그럼 내가 이래서 뭘 해?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뭐냐.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시점이 있고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이걸 역치라고 불러요. 도덕성에도 역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와서 도덕적 역치가 기준점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 보통은 처벌입니다. 다시금 잘 건강하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게 아쉬운 게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정말 건실한 사업까지 시작됐다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요거 해야 될까 말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법이고 탈법이고 반드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되거든. 안 걸려? 이거 안 걸리네. 또 해봤어. 좀 더 크게. 야, 이거 되는구나.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잡아서 크게 엄하게 처벌해야죠. 이제 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이 법대로 하겠다. 이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국민 사기를 꺾었잖아요. 그것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국민 사기를 이렇게 하향했으니까. 가중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법은 없죠? 그랬으면 좋겠고 법은 없습니다. 그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정서법이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금주의 탑5. 이번엔 2위입니다. 대남 비난 여론몰이에 나선 북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콕 집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반공화국 비라를 선포한 앙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답안을 실었습니다. 지목된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자 정부는 4시간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니 법을 만들어 전단 살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대북전단은 백해 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탈북민 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 장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6.25는 어떤 전쟁이었나?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당 간부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면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이번에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세게 얘기했어요. 네. 담화가 4일날 나왔죠. 네. 뭐냐면은 이게 대북 전단에 대해서 아주 좀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네. 이게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남쪽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거친 얘기가 배신자들과 쓰레기들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게 아마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내에서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영통신 보도도 이제 이러한 대북전단에 대해서 상당히 맹비판하는 내용이 실리고 있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금 대회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뭐 옛날 70년대나 있었던 학생, 청년, 어린이 동원해서 규탄 집회라고 하죠. 네. 이게 이 북한 지역 여러 곳을 돌면서 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규탄했습니다. 청년 학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가 제법 크게 나고 이렇게 다 동원해서 또 저런 대회하고 이러는 게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질 때 저렇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그냥 흔히 여론몰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쪽은 내부 결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날씨도 더운데 왜 군중들이 모여서 저 코로나19가 걱정되거든요.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비말 튀면서 구호들을 외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을 앞세워서 대남 여론몰이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규탄하면서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지금 또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더해서 또 관영통신 말고 대외 선전선동 매체들이 있어요.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메아리라든가 또 이 조선의 오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비슷한 비판들 사설들로 쭉 내고 있거든요. 지금 연이어 관영 매체, 대외 선전 매체, 내부에선 규탄 집회가 연이어서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군 통신망도 끊었잖아요. 6월 9일 12시를 기해서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날 오전에 통일부가 연락을 안 받는다. 이건 남북 연락 사무소에 이 전화를 안 받았던 거예요. 또 오후 5시에는 받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9일날 새벽에 오늘부로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그러고 그날 정오부터 차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 차단하고 이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수십 년 된 일입니다. 71년도에 통신선이 연결됐어요.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80년 50 시절에도 통신선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항상 경색 국면일 때는 통신선을 차단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풀리면은 통신선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남북 관계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할 때마다 통신선이 단절됐다가 복구됐다가 단절됐다가 복구됐다가 지금은 2년여 만에 2018년에 이 지금 청와대와 북한 노동상 중앙청사 사이에 한 라인이 개설됐거든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2년여 만에 다시 모두 다 두절된 상황입니다. 그 통신선을 차단을 하고 지금 비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뭔가 그 뒤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나니까. 그래서 대남 사업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한다.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매체에 한 번 나왔는데 대남 관련 발언은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백두혈통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이제 전반적인 통치를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 얘기를 강조하고 대남 사업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맞는 거 아니냐? 맞는다고 이 통신에 공개적으로 내보냈고요. 김여정, 김영철
지금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인 김영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투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조금 더 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이 핵심 대목은 뭐냐면 모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예. 이 대적 사업이라는 게 이 북한이 그 남한을 주적으로 보겠다. 예. 그러니까 이 대남 사업은 협력을 이야기했었는데 예. 대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말살해야 할 대상, 주적으로 보겠다라는 시각을 드러낸 거라. 그럼 뭐예요? 이거 네. 군사 도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라는 예고도 하고 있어요. 예. 파기를 먼저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도발이 일어나도 네. 이상하지 않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대북 전단 살포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최고존업에 대한 이 비판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사실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이것이 하나의 명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남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이 남측과의 관계를 지금 전환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 북미 관계 교착이 오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미국을 자극해야 되는데 결국은 남쪽 때리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단속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관측은 코로나19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뭐 나서서 네. 비판을 했다고. 미국에서 네. 이례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북한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국무부 발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네. 외교적인 노력을 더 해주기 바란다.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이럴 때마다 개성공단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이거 어떻게 됐어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야기로 이제 북한 매체가 언급한 게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가 이 남북 협의 위반이다. 예. 막아라. 이것도 못 막으면서 어떻게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하느냐 못 믿겠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취할 조치, 통신선 차단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개성공단의 완전 폐기. 그다음에 또 전문가 관측은 금강산 시설 흉물스럽다. 철거해라 가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폭파하거나 금강산 관광권을 중국에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또 직접 공언한 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한 서너 가지의 옵션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사실 이렇게 쭉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가장 불안한 분들은 접경 지역 맞아요. 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해안가에 모인 수십 명이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플라스틱 병을 던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물품들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내는 겁니다. 북한 접경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인천 강화군 성모도 서쪽 끝에서 탈북민단체가 매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전단과 물품을 보내는 접경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안가 입구에는 대북 쌀 보내기 행사 절대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걸어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접경지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20분이면 넘어가 버려요. 20분이면 적정지를 넘어선다고. 그런데 사는 사람 우리 입장은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야만은 편의사다 지금 말이야. 경찰 수십 명도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탈북민단체는 북한 김여정의 담화로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전에 100여 차례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걸 시끄럽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한 주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탈북민단체는 오는 21일에도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야, 주민들과의 마찰이 또 문제네요. 인천 강화군 성모도 사례가 지금 나왔죠. 성모도 주민들과 이제 탈북 단체에 좀 마찰이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도 답답해요. 네. 이걸 막으니까 빨갱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불안해 죽겠는 건 사실이고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해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성모도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이유는 네네. 2014년에도 일이 있었잖아요. 2014년 10월에 탈북 단체가 그때는 경기도 연천이었어요. 네. 이거 계속 이제 우리 정부도 자제를 권고했고 북한은 계속 이 엄포를 놨어요. 날렸거든요. 북측에서 고사총을 발사했습니다. 네. 네. 물론 우리 군도 응사를 했죠. 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연천 지역 주민 민가에 떨어졌거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어서 혹시 이런 이 대북 전단 때문에 이 국지전이나 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커지고 있는 날린 겁니다. 곳으로 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천 타격이라고 하죠. 원점 타격.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추정해서 쏘는데 여기가 다 농가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보낸 분들이나 막는 분들이나 얘기 들으면 다 일리는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민감해서 할 말은 좀 줄여야 되겠지만서도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앞에서 누군가가 주먹 싸움만 해도 좀 불안한데 총 싸움이 왔다 갔다 한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네.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있었나요? 전단 살포 금지 이렇게 명시된 게 아니라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 근데 상호 비방 안에 군에서 서로 확성기로 비방하던 것들은 멈춰졌어요. 남북 모두 우리도 확성기 이제 다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전단 날리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응 조치로 남쪽에서도 전단을 날리지 말라. 근데 북은 정권이 통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민간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부마다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4일 날 이 관련 담화를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북한이 발표하고 그날 오후에 우리 통일부가 이것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바꾼 상황입니다. 네.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세게 얘기한 그 상황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오면서 왜 이렇게 저자세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남남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인 통합당은 굴종적인 외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고 여론도 북한이 저런 엄포를 놨다고 우리가 법까지 바꾸는 거는 이게 가한 일이냐 하는 이제 의문 제기도 있고 또는 아니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인데 탈북단체가 자꾸 위험한 일을 초래하니 이것은 정부가 막는 게 온당하다 하는 여론도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법 개정 문제보다는 지금 현행법으로 막는데 2014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관련해서 이 탈북단체가 날린 전단과 북쪽에서 날아온 어떤 무력, 그래서 우리 주민이 위험에 처하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는 침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헌법상 위험이 초래될 것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부 제한은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해요. 이런 근거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이 됐잖아요.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경직이 안 됐죠. 저쪽이 경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하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이제 얼굴에 표정이 싹 바뀌고 나오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 정부 입장은 북미 관계가 풀리면 남북미 관계가 간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거 끊고 미국은 우리를 안 봐주니까 남쪽에서라도 뭔가를 좀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전술 아니냐 해석 하나가 있는 거고요.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북미 관계 문제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제일 핵심은 뭐예요? 핵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핵폐기 얘기가 없고 오히려 지금 ICBM 발사장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준비에 대한 이제 외신 보도들이 있거든요. 북한이 조금 정신 차려서 핵폐기하면 우리도 미국도 도와줄 것이다. 조금 이제 강하게 가서 좋을 게 없어 보입니다. 받아내려면 뭔가 내려놔야 되는데. 자, 이쯤 하고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이어서 1위입니다. 1위는요, 마스크 써도 코로나19 감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써도 감염된다니?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요. 구로구의 중국 동포 쉼터 8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천 학원에서 이거는 지난달에 이미 5명이 감염이 된 사례. 그리고 지난 3일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잠깐 들렀던 60대가 감염 확진이 된 사례가 있는데 모두 다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지켰는데도 확진이 됐다. 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중국 쉼터에 몇 년 전에 촬영을 가봤는데 네. 뭐 쉼터기 나지면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는 썼는데 밥 먹을 땐 내리고 그러면 그렇죠. 이 얘기는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제가 어떡해요? 말씀드릴게요. KF94, 94% 막는다. 아, 6%. KF80, 20%는 못 막는다. 첫 마스크는 썼지만 뚫릴 가능성이 더 있다. 이게 또 통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에서 60% 막는다. 물론 이 막는다는 게 KF는 0.4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거니까 비말 정도는 많이 차단이 돼요. 네. 첫 마스크도 비말 많이 차단이 되는데 그래도 틈새가 있어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항상 위험한데 마스크를 쓰고 정말 100% 안전하려면 2m 이상 거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썼지만 2m 이내에 확진자와 스쳐 지나갔든 같이 식사를 했든 뭐 기침을 했든 말이 섞였든 하면 감염의 위험은 낮은 확률이라도 남아있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침부터 기운이 쭉 빠지네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절반만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스크도 기왕 착용하려면 똑바로 꼼꼼히 착용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잡았고요. 또 한 가지 손도 진짜 열심히 씻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라 감염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마스크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손 씻는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아마 올여름에는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손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은 건데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제가 하루에 10번 손 씻잖아요. 하루에 100번 이렇게 만지면 10번 씻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방도 코랑 3번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열심히 씻으시고 손으로 다른 물건을 공용 물건 만지지 마시고 손으로 얼굴 많이 접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건 정도의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됐죠. 이게 건너 쿠팡 물류센터까지 갔죠. 이게 심지어는 또 다단계 방판업체로 들어갔죠. 쉼터로 갔죠. 또 노인 보호시설로 갔죠. 탁구장 갔죠. 학원 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방역 당국이 원하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5% 이내면 통제되고 있다고 보는데 5% 이내였던 적도 있어요. 한 지난달에는. 그런데 이게 수도권 확진이 늘어나면서 8.9%. 거의 9%. 조금 더 여기서 감염 경로를 못 찾으면 10%까지 늘어나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로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그래서 깜깜이 환자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조용한 전파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세균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N 전파를 보니까요.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취약계층에 많이 걸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정은경 본부장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실은 깜깜이 감염입니다. 이런 감염들이 취약계층인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데로 전파돼서 이런 고위험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 제일 싫어하는 단어다. 근데 이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확진이 툭 됐어요. 근데 이 확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엊그제 양산에서 한 가족이 감염이 됩니다. 아빠, 엄마, 자녀. 그런데 지금 경남에 갑자기 확진자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확인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이 유통 쪽 일을 하시는데 경기도를 방문하고 나서 확진돼 온 거예요. 수도권이 지금 많이 이렇게 찾아내면 감염 경로가 확인돼서 역학조사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확인이 안 되면 왜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지? 이게 정은경 본부장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방역 당국이. 깜깜이. 근데 이게 지금 58명까지 늘었어요. 최근에. 근데 아까 9% 정도가 깜깜이라고 그러면 전체 확진자의 9%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전부 얼마나 많을지 미확인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말씀하신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확진자 연령대가 또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최근에 65세 이상 고령 환자, 네. 우리가 노인층이라고 부르는 고령 환자의 비율이 10명 중에 4명이에요. 40%. 지금 전체 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치명률은 2%대인데 80대 노인들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20%를 넘어요. 네. 10배 이상 사망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네. WHO가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최근에 고령자 기준을 5세 낮췄습니다. 60세부터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고령을 60세부터로 각 나라들은 카운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해서 방역당국도 고령자가 비상인데 예. 수도권 확산이 늘고 있지만 특히 문제가 고령자 감염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리치웨이가 대부분 다 고령자분들이 예. 모이는 곳이었죠. 깜깜이 환자 찾아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네. 코로나 검사 받겠다고는 무료로 해준다면서요? 네네. 서울 시민이어야 되고요. 예. 서울 시민의 경우에 어떤 이유가 없어도 예. 난 검사 받고 싶어요 하면 되는데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서울 시립으로 운영하는 서울의료원 등 예. 7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시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고 통보가 오면 이 해당 시립병원으로 가서 받으시면 완전히 무료입니다. 지정병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여기 네, 가서 네.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부러운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맞아요. 네. 여기 뭐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했다면서요. 1,500명 정도 감염이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1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최근 20일간 신규 환자가 없다. 20일 동안 0,0,0,0. 이게 지금 굉장히 부러운 일인데, 자, 그 뉴질랜드 총리가 최근에 나 딸 앞에서 춤췄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15일에 종식 선언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외국인은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폐쇄하다. 철저하게 네, 폐쇄했어요. 부러운 나라가 또 있어요. 가까운 대만. 네, 대만도 이제 뭐 대만은 임박했죠? 누적 확진자가 443명. 네. 상당히 선방했어요. 대만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19에서 방역은 최고 모범 국가예요. 네. 학교 등교 완전히 1학기 학교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6명이 네. 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코로나19 종식이 임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세계에서 가장 청정 국가 네. 바로 뉴질랜드하고 대만이 꼽히고 네.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코로나 청정국이 된 대표적인 이유가 폐쇄. 완전히 못 들어오게 완전한 했다면서요? 폐쇄. 네. 못 들어온다. 네. 외국인은 네. 못 들어오고. 뉴질랜드 관광 국가잖아요. 네, 네. 대만 관광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외국인 전면 폐쇄. 예. 못 들어오게 입국을 꽁꽁 걸어 닫았다는 거고요. 강한 결정이죠. 국내에서도 강한 결정이죠. 예, 예. 사실은 이 경제를 그렇죠. 포기하고서야 네.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요. 이 국내에서도 100명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 예. 학교도 금지.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강경한 조치가 네. 이런 숫자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리는 언제쯤 코로나 제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부러움이 며칠 있었죠, 큰데요. 며칠. 네, 네. 그래서 요즘 의견이 좀 나뉘는 게요. 일각에서는 생활 방역을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이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는 맞았으나 개인의 문제다 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좀 어떠세요? 아니 근데 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우 나 끔찍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이미 과거지사가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요즘 아이들 학교 문제 저희 아이는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개인 생활 속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면서 현재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역의 또 다른 차원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에만 의지하고 손 씻기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백신 나오는 게 요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가지고요. 이런 분 노벨 의학상이나 물리학상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도 또 코로나 얘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아유 언제쯤 이 얘기를 안 하게 될까. 이 얘기 안 해야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와 더위와 장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말로만 이러니까 제가 늘 죄송스럽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